안녕하세요. 저는 신환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번 세션에서는 삼성 SDS의 에자일 코어 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건 처음인데요. 음, 대외적으로 최근에 많은 회사들에서 저희가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 싶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뭐 이후에 뭐 마지막에 저희 연락처도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려볼까요? 저는 신환규고요. 저는 삼성 SDS에서 칩 트러블 메이커라고 불리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 칩 트러블 메이커 그러면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존경하는 그 롤 모델 중에 하나인 제프 패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사용자 스토리라는 그 에자일의 프랙티스와 유저 익스퍼리언스 관련된 걸 처음으로 접목시켜가지고 시장에 내놨던 분인데요. 그분이 자기 회사를 차리면서 제프 패튼 앤 어소시에이트라고 회사명을 하고 본인의 그 직함을 칩 트러블 메이커라고 했는데 되게 멋지더라고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 문제점들을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 발자국 더 개선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에자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칩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삼성 SDS에서 액트라는 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100명이 넘는 그런 인력들과 에자일과 데브옵스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 2018년에는 에자일 코리아 컨퍼런스의 의장을 맡았었고 현재는 에자일 코리아 얼라이언스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를 좀 하나로 응축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가져왔는데요. 저기 사진에 있는 분들은 그 IT 시장에서 꽤 유명한 그런 분들이세요. 제 어깨에 지금 손을 얹고 있는 분은 로드 존슨이라는 분인데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만드신 분이고 그 왼쪽에 있는 분은 제점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은 팀 브라운이라고 그 애플의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제점블 같은 경우는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린 엔터프라이즈라는 책을 쓴 분이고요. 이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4년 전에 제가 이분들을 만나서 같이 맥주를 마셨을 텐데요. 너 같은 좀 미친 사람 처음 봤다고 하면서 큰 회사에서 10년 이상 에자일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게 굉장히 대견하다라는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에자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그런 그 도메인의 다양한 방식으로 에자일에 관련된 가이드를 그리고 코칭을 할 수 있어야지 좀 더 역량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은 삼성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던 게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좀 덜어 있었는데요. 삼성 STS에서 에자일 관련돼서 성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업계 1위 회사기 때문에 거기서 이 관련된 일을 어느 정도 시키고 나면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요, 제가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에자일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에자일의 연관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에자일 코어 팀이 왜 만들어졌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에자일 코어 팀이 하고 있는 일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한 가정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에자일에 대한 지식은 다 있으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럼이나 XP 관련된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모두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성 SDS 에자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에자일에 대한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2007년에 에자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탈리아 코모에서 열리는 XP 2007이라는 컨퍼런스에 참여했었습니다. XP는 그 에자일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세스 중에 하나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고요. 당시에 키노트 스피커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발을 잘할 것 같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은 페라리에서 오셨고 F1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팀이라는 곳에
리더 두 분이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들이 설명을 주시는데 우선 그분들의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계는 뭐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라는 게 좀 일반적인 단계라고 하면 이분들의 그 단계는 뭐 개념적인 설계를 한다, 뭐 논리적인 설계를 한다 이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단계명이요. 그러니까는 모든 방법론이 이렇게 종료된 단계명이 우리가 만든 자동차는 역사가 된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멋지게 개발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100개 이상의 레거시 시스템을 지속적인 통합을 통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연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30년간 자동차 만드는 일을 해왔는데 그때그때마다의 컴퓨터 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되게 다 같이 엮여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고요. 특히 어 일주일에 한 번씩 F1 경주가 전 세계에서 열리는데 그때그때마다 그 날씨, 습도 그리고 노면의 상태, 그러니까 도로면의 상태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차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서 차로 시험이 돼야 되는데 그 납기는 그러니까 정말 가히 살인적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왜 이들이 XP2007이라는 컨퍼런스에 키노트 스피커로 왔느냐라는 거를 저는 되게 의아해했었는데 조금 더 제가 놀랬던 거는 이분들이 그 키노트 스피치를 할 때 첫 마디가 나는 XP가 뭔지 모른다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 말 듣고 되게 좀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XP 컨퍼런스에 온 사람이 XP를 모른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들이 설명하는 걸 쭉 듣다 보니까 이분들은 XP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프랙티스들을 실제 일할 때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어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지속적인 통합이라든지 지속적인 딜리버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 팀이 다양한 프랙티스를 쓸 수 있게 됐느냐를 가지고 곱씹어 보면 제가 지금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가장 위에 있는 그 보라색으로 있는 그 하나의 문장이 모든 것을 어,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했던 실패 원인을 찾고 고치기 위해 3주마다 20명의 팀원이 모두 참여하는 투표를 실시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 팀이 만들어졌던 그런 초기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인가 시도해보고 그리고 그 시도해 본 바가 잘 됐는지 아니면은 뭐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토론해 보고 조금 더 개선해 보는 그런 것들을 정례화시킨 거죠. 그리고 그 3주를 우리가 에자일에서 들어온 이터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터레이션마다 팀이 스스로 판단해서 뭔가를 시도해 보고 그리고 더 나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30년이 지나 그 개선이 모여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에자일이라는 겁니다. 에자일은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문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용자 스토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의했던 마이크 콘이라는 분은 여기에 있는 말처럼 에자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음 달에 당신이 더 나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에자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인크리멘탈 점점점 나아지는 무엇인가의 그런 일하는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에자일의 개념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마틴 파울러가 그 에자일 10년이라는 그런 컨퍼런스에서 2018년도에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했어요. 에자일 팀이라고 하면 이런 원칙들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좀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팀이 일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필요할 때 이 방법을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심지어 에자일을 하지 않는 것에도 이 방법, 그러니까 그런 선택도 팀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팀이 고객의 피드백을 빠르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녹일 수 있는 엔드투엔드 기술력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걸 홀팀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다른 말로는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팀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그 작은 팀이라도 실제로 그들이 고객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 또는 뭐 사용자겠죠. 어, 뭐 작은 팀이라고 해서 그 사용자, 그러니까 그들의 고객이 어떤 시스템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팀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고객을 만나서 제품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역량을 높이는 관점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지켜지는 것이 애자일 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팀은 그런가요? 어,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들이랑 다 엮이게 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랑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왼쪽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제조하는 그런 회사가 주체가 되는 그런 시대였던 반면에 오른쪽에는 사용자가 주체가 되는 그런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헨리 포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물어봤다면 더 빠른 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거다라는 그런 시대는 새로운 것들이 별로 없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면 그게 시장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그런 시대였던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사태처럼 사용자에게 어떠한 경험을 주느냐가 그리고 사용자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만 시장의 경쟁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조금 더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플랫폼이나 인테그레이션이나 프로세스나 인사이트 등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매개체로 활용해 가지고 비즈니스 효율을 높이는 거라든지 고객의 경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해내가는데 거기에 특정 기술, 예를 들어 뭐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플랫폼 구축 활용하고 전통적인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서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게 그럼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사적인 조직의 변화를 일반적으로 가져옵니다. 그것은 밸류 드리븐 거버넌스라고 하는 회사 전체적으로 엔드투엔드로 뭔가 밸류를 중심으로 제품을 만들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리고 조직 구조, 그리고 역할과 책임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방법은 에자일이랑 데밥스를 중심으로 팀 구조를 바꾸고 프로세스랑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요.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는 지금 일하는 방법이랑 맞물려서 실제 일을 진행할 때 뭐 개발을 시작하는 첫째 날부터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어떻게 보면 최소화시키고 바로 팀이 속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되려면 결국엔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돼야 되고 역량 향상이 돼야 되는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업스킬링 케이퍼빌리티스는 실제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 네 가지 내용들에 보라색으로 쳐진 부분들을 보시면 사실 대부분이 에자일에서 얘기하는 것들이라 에자일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핵심적인 경쟁력이다라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에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 거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마틴 파울러가 얘기했던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려면 팀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사실 좀 또 그 이 하우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회사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왼쪽 위에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스파티파이라는 스트리밍 회사죠. 스웨덴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극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들을 최대한 없애고 챕터, 길드, 트라이브, 스쿼드라는 방식으로 팀들을 쪼개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여기 가장 작은 단위는 이제 스쿼드라는 단위인데 6명에서 8명 정도의 팀원이 있는 그런 작은 팀을 의미하고요. 이 팀은 아까 마틴 파울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팀이 고객 피드백을 빠르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녹일 수 있도록 엔드투엔드 기술력을 가지고 팀이 실제로 고객들을 만나고 제품을 개선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시는 그런 팀의 구조와 지금 여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2015년에 ING 생명이 이제 M사 맥킨지라는 그런 회사의 컨설팅을 받아서 요 스파티파이의 방식을 그 금융권에서 도입을 했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BP가 돼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애자일의 하나의 그림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은 조금 더 극단적인데 여기는 장루이민이라는 그런 하이얼의 CEO예요. 하이얼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백색과전 현재 1위 업체고요. 이분이 인단합일이라는 그런 일하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큰 센세이션을 만들었는데 2013년에 23,000명을 갑자기 해고를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해고라는 게 굉장히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 해고를 하고서 했던 게 뭐냐면 모두 그분들을 분사를 시켜가지고 각자 독립적인 회사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일을 줬냐면 예를 들어 백색가전 어떤 제품을 만들어라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3개 업체에서 그 내용을 같이 만들고 그 3개 업체끼리 경쟁을 해서 어느 게 가장 좋은지를 보고 그 제품을 선택해가지고 시장에 내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익은 최대한 그 작은 업체에게 실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간 관리자들이 대부분 없어지고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형태로 대기업이 변화가 되게 된 거죠. 이 두 가지를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화라고 얘기하고요. 작은 회사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일하게 되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이것을 보통 요새 애자일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는 랭크 드리븐 회사잖아요. 음, 그러니까 위에서 누군가가 목표를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모두가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는 형태로 일을 했던 걸 살피를 해서 작은 회사처럼 각각의 팀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서 의사결정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특정한 방향을 만들어서 회사가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형태로 역할들을 중심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롤 드리븐 형태로 가져가는 거를 애자일 전환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랭크 드리븐이랑 롤 드리븐의 가장 큰 차이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스파티파이나 하이얼의 그런 케이스랑 동일해요. 중간 관리자가 거의 필요가 없어집니다. 랭크 드리븐 같은 경우는 그 위에서 지시를 하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잘 전달돼야 되고 그 지시를 하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중간 관리자층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롤 드리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구조가 가벼워지고 조금 더 제품 중심으로 일하게 되고 그러면서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조금 더 자유롭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형태로 회사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작은 회사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생각해 보시면요. 처음에 뭐 일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리고 엔드투엔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모이고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들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형태로 점점 성장해서 필요하면 분사를 하고 그리고 일하는 방법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렇게 작은 회사로 시작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겪고 계실 문제는 현재 여러분들께서 속한 회사가 대부분 큰 회사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기업에 맞는 애자일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짜여진 시스템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전략이나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다 정제돼 있기 때문이죠. 왼쪽에 제가 도시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마치 이미 만들어진 도시를 뜯어 고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으면 구별로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펑션들을 어떻게 보면 다시 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이드 이펙트, 문제점들이 생겨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가 그러니까 도시에는, 그러니까 범죄가 없는 도시가 없듯이 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정리하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그림과 비슷합니다. 어, 실제로 큰 기업에서 애자일을 전환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5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일 위에부터 리더십, 그 다음에 전략, 조직 구조, 프로세스, 그리고 사람들이죠. 이 5가지가 엮여서 애자일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게 기업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다시 그 도시처럼 처음에 원래 이런 구조가 아니었다고 하면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 정도를 사용합니다. 이 5가지에 있는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컬처레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 5가지를 차츰차츰 옮겨서 회사 전체가 녹색 삼각형에 들어가게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입니다. 어, 그러니까 뭐 리더십부터 사람, 그리고 전략, 스트럭처, 그다음 프로세스 전체적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지고 목표를 그때마다 정해 가지고 채워나가는 형태로 회사 전체를 바꾸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경영진이 굉장히 빠른 결과를 원한다고 하면 이 내용으로는 그 경영진을 만족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먼저 프로세스 레드 트랜스포메이션이나 팀 레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씁니다. 그런데 프로세스 레드 트랜스포메이션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은 프로세스 레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프로세스 레드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제일 위에 있었던 것이 리더십이고 제일 아래에 있었던 것이 사람이죠. 이 2가지의 요소가 휴먼 엘리먼트고요. 나머지 3가지가 non 휴먼 엘리먼트인데 휴먼 엘리먼트는 정말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non 휴먼 엘리먼트는 어떻게 보면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쉽죠.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가장 그 중에 쉬운 것이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프로세스만 바뀌고 나머지 4개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사실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 조직은 여러 가지 마찰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프로세스 레드 트랜스포메이션 했다가 잘 안 됐던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레드 트랜스포메이션만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른쪽에 있는 건 팀 레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전체 팀 중에 한 팀을 먼저 일하는 방법을 5가지 모두 바꾸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 있게 하고 기존에 있던 전략에서 벗어나 있게 해서 안전 근무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팀 레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저희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 삼성 SDS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은 팀 레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결국엔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2007년부터 저희는 일하는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개인들이 많이 애자일 방식을 현장에서 시도를 했고요. 그것들이 모여서 전사적인 트랜스포메이션, 첫 번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게 2010년입니다. 이때 프로세스 레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시도하기엔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특정 회사, I사를 같이 불러와 가지고 저희는 이런 일을 했었고 그때 프로세스만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 사람들에 대한 변화 관리가 되지 않아서 11년도, 12년도에는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거의 다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13년도에도 한번 그 T사라는 곳이랑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애자일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보려고 했는데 팀을 만들려고 했다가 팀 레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고 했다가 조직 개편이 갑자기 있는 바람에 모든 것들이 좀 수포로 돼버린 그런 일이 있었고요. 2015년에
저희가 팀레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을 했고, 이때는 팀레드 트랜스포메이션만 했던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5가지를 모두 다 터치를 했습니다. 팀을 만들고 그 리더십,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뭐 조직,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 다음에 휴먼 엘리먼트들인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다 같이 터치를 해가지고 전환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 결과 2019년에는 진정한 컬처레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가고 있고, 이것의 가장 큰 핵심은 팀레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던 그런 조직이 해냈죠. 그리고 그 조직이 바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 팀 에자일 코어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화이트보드에 그린 건데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보면 한눈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한 건데 너무 복잡해서 이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는데 왜 굳이 2015년에 이런 모멘텀이 만들어졌는지, 변화의 씨앗이 생겨나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SDS에 있는 경영진들의 의지도 굉장히 강했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강했지만 시장이 사실은 가장 우리가 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해오고 노력해오는 동안 시장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먼저 고객이 변했고요. 두 번째로 실제 우리가 옆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도 변했고요. 그리고 생산성과 품질 측면에서 생각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일단 고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과거 같으면 고객이 뭐 어떤 특정 제품을 이렇게 딜리버리 받을 때 받는 순간에 100% 품질이 되기를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70% 정도만 되더라도 먼저 그들에게 묻고 피드백을 받아서 업데이트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고객이 예전이랑 다르게 예전에는 키 스테이크홀더만 어떻게 보면 설득시키면 됐던 일들이 그들이 사용자를 보게 되면서 UX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UX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일하는 동료들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하는 일터가 평생 동안 일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얘기됐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일하는 곳에 대한 로열티는 사실 별로 없고 대신에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내 커리어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됐고요. 뭔가 새로운 이노베이션에 대한 의지도 매우 강해졌죠. 마지막으로 생산성과 품질인데요. 과거에는 생산성의 개념이 특정 기간에 얼마나 많은 기능을 만드느냐였잖아요. 마치 그 공장 노동자처럼 찍어내는 걸 얼마나 빨리 하느냐였는데 요새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제품에 녹이는데 얼마나 빨리 그걸 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인 리드타임이 생산성의 주요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품질은 딜리버리하는 순간의 품질보다 운영 유지 보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품질을 올려가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고요. 이런 모멘텀에 저희가 에자일 코어 팀이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바텀업 접근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저랑 몇 명의 인력들이 같이 경영진을 설득해서 펀딩을 받았고 이러한 그 시장의 니즈에 맞게 우리를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같이 피보탈 랩스라는 회사랑 협업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지금 동영상 링크를 밑에 달아놨는데 유튜브에서 에자일 코어 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여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강의를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저희 팀은 생겨났어요. 피보탈 랩스라는 곳과 협업을 할 때 피보탈도 정말 멋진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제 피보탈로 데려갔던 인력들은 저희 그 개발자 중에 그리고 PM 중에 디자이너 중에 정말로 잘하는 인력들을 데려가서 같이 양성을 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기술력과 응축되어 있던 뭔가 새로운 혁신을 위한 에너지가 같이 합쳐져서 굉장히 좋은 그 시드로서 팀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때 그 6명이 이 모멘텀을 어떻게 보면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설득하러 다녔고요. 회사 내에서요.
경영진부터 그리고 가장 말단의 개발자들까지 일일이 소통하면서 이러한 모멘텀을 최대한 임팩 있게 가져가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저희가 나열한 것처럼 여러 가지 석세스 스토리들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움, 배움에 대한 그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이 어떻게 실제 제품으로 녹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팀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팀이 만들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매우 바텀업으로 진행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 왼쪽에 보시는 그 굉장히 색깔이 화려한 로고 같은 경우는 저희 팀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한 이틀 정도 고민해가지고 브랜딩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 삼각형 하나하나가 저희 액트라는 그런 조직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구성원들이 의미 있는 것을 함께 만들고 그 함께 만드는 팀이 액트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액트라는 말 자체는 프로세스나 뭔가 문서 중심으로 일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동작하는 제품을 중요시해서 일을 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액트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액트를 에자일 코어 팀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활용을 했고요. 거기에 있는 그런 사상, 철학을 기반으로 저희는 비전도 만들었는데, 액트는 스스로를 믿고 우리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더 배우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옳은 일을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더 나은 IT 생태계를 만든다고 해서 가열차게 저희가 일하는 것을 시작을 했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2015년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지금 2019년까지 어떻게 저희 팀이 발전해 오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진입니다. 저희는 이런 비전에 대해서 에자일 데브옵스 문화 확산을 리딩하고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고 함께하고 싶은 팀을 만드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고요. 그 일을 하는 역할에는 6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 디자이너, 개발자, 에자일 코치, 데브옵스 컨설턴트, 데브옵스 엔지니어고요.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면 프로덕트 매니저는 과거에 있던 그 기획자의 역할을 조금 더 벗어나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메인에 대한 그런 일을 엔드투엔드로 하는 그런 풀스택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영업의 영역까지도 가끔 일을 진행하기도 하고, 개발자가 그리고 디자이너가 일을 할 수 있게 사용자 스토리를 쓰는 역할까지 전체적인 그런 엔드투엔드 기획 역할을 맡고 있는 인력이고요. 디자이너는 UX, UI, GUI를 전체적으로 하는 풀스택 디자이너를 말씀드리는 거고, 개발자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DBMS를 그리고 아키텍처링까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를 의미하고요. 에자일 코치는 지금 이 3가지 역할자랑 다르게 어떻게 보면 개발에 조금 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틀을 많이 바꿀 수 없는 그런 조직들도 있잖아요. 그런 조직들에게 라이트하게 어떻게 보면 에자일 그런 프랙티스를 하나씩 줘가지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개선을 하게 도와주는 그런 컨설턴트를 말하고요. 데브옵스 컨설턴트는 디플로이먼트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데브옵스 관련된 그런 환경들을 툴로 어떻게 조합하는 게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 될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분들이고,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각각의 툴들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용이 좀 꾸려진 다음에 전사적인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리더십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CEO께서 굉장히 큰 스폰서십을 주셨고요. 그때 저희가 일하고 있는 환경, 사무실이 만들어지고 일하는 문화에 대한 그런 서포트가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CEO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들을 조금 공유를 드리면, 저희는 달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나 일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의 문화와 환경을 만들고 지금 더 나은 프로세스를 이제 회사에 전파해주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해주셨었고요. 전략은요, 제일 먼저는 그 삼성 SDS인 솔루션 조직 대상으로 저희가 일하는 방법을 롤아웃하는 그런 거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일하는 구조는 기획 디자이너 개발자, 그러니까 PM 디자이너 개발자가 함께 일해서 8명에서 10명 단위로 버추얼 팀으로 일하는 것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버추얼 팀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저희가 프로덕트만 볼 수 있게,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조직들에서 가져온 KPI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프로덕트만 볼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달라는 의미로 이제 구성을 했던 그런 팀 형태였고요.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낭비 제거 TF라고 해서 저희가 일하는 팀은 애자일 방식으로 일을 그렇게 제품을 보면서 진행하는데 주변에 있는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전략 관련된 뭐 스트럭처 관련된 낭비들을 제거하는 그런 TF가 도움을 줬었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제일 아래 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할 때 개발 문화 데토라론회라는 걸 했었고 450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스케치북 하나씩을 들고 어떻게 개발 중심으로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사적으로 스트리밍 방송을 해서 모두의 의견이 그렇게 좀 더 쌓일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역량 사무부라는 게 발족을 해서 회사 전체가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조직화도 이루어졌습니다. 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5개의 다른 레벨로 저희가 전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팀의 크기는 점점 커졌고요. 그러면서 전사와 이제 개발팀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의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때 저희가 아이디어를 가져갔던 게 G사와 A사의 그런 사례입니다. G사와 A사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보는 전략도 있지만 개발팀은 온전하게 저희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일을 하면서 그 내용에 그러니까 그 팀의 병목이 생기면 그것들을 전사에서 해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지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전사에서 가져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고요. 기획, 디자인, 개발자들이 이렇게 같이 뭉쳐가지고 제품을 만들면서 프로세스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리더십 차원에서 어떤 병목이 발생하면 그걸 에스컬레이션 해가지고 이네이블먼트 팀이라는 곳에서 해결을 같이 해줬었죠. 프로세스를 간소화한다든지 산출물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뭐 더 좋은 품질을 하기 위해서 검증을 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추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고요. 이것들은 그냥 아래쪽에 바텀업으로 그 일하고 있는 프로덕트 팀만 본 건 아니고 회사의 전체적인 전략과 어울려가지고 어떻게 얼라이닝하고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같이 공론하는 그런 장들이 있었고 오른쪽에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체인지 보드라는 게 뭐냐면 이네이블먼트 팀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펜딩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대시보드로 보여줘서 프로덕트 팀에서 이 정보를 알 수 있게 했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전사적인 변화들과 그리고 일하는 관계의 변화와 맞물려서 저희가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어떻게 저희 팀이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피보탈 랩스랑 협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이렇게 전사적으로 어떤 전환이 성공하려면 결국은 그 조직의 구성원이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부적인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피보탈이랑 협업했던 거는 저희한테 좋은 이유, 동기부여가 됐고 그때부터 이 모멘텀들이 점점 커지고 주변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이제 아래 6가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핵심 프랙티스를 점점 성숙시키는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팀 중심이 아니라 큰 팀에서도 어떻게 애자일 방식으로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챌린지들이 있었고 그것과 맞물려서 포트폴리오 관리와 그 기술력이 같이 동시에 향상되는 일이 있었고요. 이때 같이 저희가 포커스했던 게 뭐냐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애자일 방식으로 일하면서 그 인사제도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서 평가제도도 저희가 변화시키면서 성숙화시켰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변화를 주는 일들을 했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지해서 프로세스화하고 그리고 툴을 정착시키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꼭지는 프로젝트 데이원을 개발 착수를 위한 플랫폼 성숙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렇게 빠르게 시장의 그 변화에 따라서 개발팀이 움직이려면 결국에는 플랫폼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애자일 데브옵스에 대한 자격을 런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자격 그러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자격을 런칭한 게 뭐 왜 그렇게 한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저희랑 일하는 고객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같이 변화시키자라는 것을 설득하려면 자격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스에자일이라는 자격을 런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교육을 하고 인증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액트 핵심 프랙티스를 성숙화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마치 피보탈이랑 협업을 했던 것처럼 저희가 먼저 그 센터 오브 엑설런스 역할을 하면서 저희랑 동수의 인력들을 받아서 같이 협업을 하고 그 인력들이 스스로 저희가 가르쳐준 그런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형태로 인력들을 양성해서 키워나갔고요. 그리고 그 인력이 좀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애자일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팀을 양쪽으로 이제 분할을 시켜가지고 점점 그런 식으로 키워나가는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이 팀을 키웠고요.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인지 정의를 하고 홀팀 구성하고 이터레이션을 반복 진행하면서 그럼 팀을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이제 키워나가면서 런 바이 두잉 형태로 계속해서 제품을 만들면서 다른 팀 인력들도 양성하는 일을 동시에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6명에서 시작해가지고 70명이 넘는 인력을 그렇게 양성을 했고 이제는 100명이 넘는 인력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프랙티스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페어입니다. 어, 프로덕트 매니저, 디자이너, 개발자 모두 페어로 일을 하고요. 역할자별로 두 명이 한 팀으로 공동 작업을 하고 이걸 통해서 뭐 개발자 같은 경우는 코드의 표준화 그리고 가독성이 상승하는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었고 모든 역할자 그러니까 뭐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페어를 바꾸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그 코드가 상향 평준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이제 뭐 PM, 프로덕트 매니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랑 협업하시는 분이 제품에 대해서 오너십이 있는 분이 오시고 저희의 프로덕트 매니저는 어떻게 보면 애자일 코치 같은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전체 프랙티스들 사용자 스토리를 어떻게 쓰는지를 어, 사, 다른 곳에서 오신 그런 프로덕트 매니저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한 명의 디자이너는 UI 전문가라면 다른 한 명의 이제 디자이너는 GUI 전문가라 이렇게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서로 같이 역량 향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있었습니다. Short Development Cycle은 저희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가지고 일을 했었고요. 작은 단위의 사용자 스토리를 써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일이 구별될 수 있게 진행을 했었고 TDD 중심으로 일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라인 테스트 커버러지가 일반적으로 저희랑 했던 프로젝트는 대부분 90%가 넘었는데 라인 테스트 커버러지를 사실은 먼저 얘기하는 건 되게 멋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걸 주장을 드리냐면 이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방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견고하게 만든 제품이 얼마나 향후에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잘 변화될 수 있는지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TDD를 반드시 지키면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저 센트릭은 뭐 사용자를 계속해서 만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정도의 인터뷰를 하고요. 이게 사용자 리서치건 사용자 인터뷰건 그렇게 진행을 하고 PM이 작성한 유저 스토리 기반으로 진행하고 해피패스에 집중한 개발을 하는데 요게 어떤 의미냐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엔드-투-엔드 시나리오를 먼저 놓고 그것에 집중하고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형태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는 그 홀팀은 어떤 거냐면 팀 내 개개인의 제품 품질과 성공에 동등한 책임과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역할자가 전 단계에 참여하는 걸 하고 있고 그 전 단계에 참여하는 그 모든 역할자는 방금 말씀드린 PM, 디자이너, 개발자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솔루션을 먼저 타겟팅을 하고요. 그리고 SI 구축형이나 운영에서도 저희가 제품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저희가 B2B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일이 저희가 만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엔젤톡이라는 제품이에요. 저희가 일하는 시간 외에도 사실은 소셜 임팩,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앱들을 만들어서 공헌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만든 툴인데 이것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어려운 그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가족들을 위한 AAC 앱이고요. 저희가 2017년에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
에서 저희가 수상하는 그런 영예를 얻었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앱이에요. 구글 플레이에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혹시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린이나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추천해 봐 주시면 좀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어 메이즈라는 제품인데요. 이것은 기어 S를 활용해서 미로를 탈출하는 게임이고요. 굉장히 사실 활동적으로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넓은 그런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운로드 받아서 삼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작은 팀으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큰 팀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고요. 한 개의 모놀리스 시스템을 8개의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현하는 그런 일을 저희가 미션으로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결국엔 또 애자일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애자일 역량들을 가지고 한 팀 한 팀을 한 팀 한 팀의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최초 작은 서비스로 시작해가지고 이것들을 확장해 나가서 제품을 늘려가고 그 서비스마다 굉장히 견고한 자동화 테스트로 일하는 방법을 뭔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관리도 중요해졌고, 포트폴리오 관리가 그 프로그램 레벨에서 진행되고, 그게 팀 레벨로 내려와서 어떻게 기능이 조합돼 가지고 일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쌓였고요. 기술력도 함께 형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애자일 HR의 성숙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애자일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평가 방식을 그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는 피어 피드백을 100% 받아서 평가를 했었고, 2016년에는 셀프 어세스먼트랑 뭐 컨티뉴어스 임프루먼트 레더라는 걸 만들어서 평가 기준을 가져갔었고, 2017년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저희들끼리 해봤고요. 2018년에는 칼브레이션 미팅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시켜 온 것들은요, 저희가 평가 방식 자체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바꾸는 걸 했었고, 공론화 시켜서 그때그때마다 팀원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일하는 방법을 바꾸게 했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팀이다라는 그런 오너십을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뭐 회사에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 제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무시할 수는 없고, 그 평가 제도 안에서 팀원들이 스스로 팀 내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것들을 수행해서 지금까지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로세스와 툴 성숙한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저희가 디자인 띵킹, 그 다음에 린 스타트업, 데밥스, 그리고 린 아키텍처 관련된 내용들이 다 버무려져서 이제 프로세스를 정제화하는 일도 진행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데밥스 책에 다양한 오픈소스와 그리고 상용 툴들을 엮어서 같이 일하는 방법을 빨리 어떻게 보면 개발 환경을 꾸미고 자동화된 그런 디플로이먼트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일하는 방법을 성숙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프로젝트 데이원 개발자 수를 위한 플랫폼 성숙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플랫폼을 쓰는 거에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스피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발팀이 꾸며진 다음에 데이원에 개발 환경이 꾸며지는 거죠. 그리고 갖다 쓸 수 있는 자산이 있고 그런 것들이니까 저희는 지금 삼성 SDS의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라는 걸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사용자의 피드백을 제품에 녹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자일 데밥스 자격 론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계시는 있는 그 사진이 아흐메드 시디키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이스 애자일의 수장이시고요. 이분은 동시에 라이엇 게임스의 그 부사장이신 분인데요. 그 그러니까 내부 및 고객사에서 일하는 방법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자격을 런칭했고요. 저희가 아이세이자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자격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 자격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생각으로 저희도 고객에게 영리를 목적으로가 아니라 그분들의 일하는 그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움을 줄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런칭했고, 지금은 교육을
교육이 가능하게 지금 저희가 에자일 코치들이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성숙화랑 마찬가지로 엮어서 액트가 일하는 거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특정 사업부가 있으면 그 뭐 중간관리자 정도의 분이 이게 시장에서 뭔가 먹힐까라는 어떤 컨셉이 있으면 MVP를 굉장히 빠르게 만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에 시장 검증을 하기 위한 그런 MVP를 만드는 거를 저희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게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직 전체가, 이 사업부 전체가 애자일 방식으로 일하는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특정 조직에 그 일하는 그 케이퍼빌리티를 전수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코소싱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라는 그런 모델로 그 인력들을 양성해 가지고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에자일 데브옵스 코칭 앤 컨설팅은 조직 전체에 에자일이나 데브옵스 수준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어세스먼트하고 이것들을 조금 더 성숙도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인데, 그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엔젤톡과 그런 마찬가지의 그런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액트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것은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크게 네 가지로 해야 되고, 그 네 가지의 내용은 밸류 드리븐, 거버넌스, 웨이스 오브 워크, 플랫폼 앤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업스킬링 케이퍼빌리티스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액트가 점점점 성숙화돼서 나가는 만들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매핑이 돼가지고 일을 할 때 조금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를 위한 저희가 이네이블러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SDS 자체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머리를 좀 할게요. 여태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좀 요약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왼쪽에 있는 그런 일하는 방식들을 가져가면 겪으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마이클 사우타라는 분이 정의한 컬처 버블이라는 컨셉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녹색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조직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뭐 에자일이나 뭐 혁신적인 내용을 하는 거나 그런 내용들을 하는 그런 조직이 있다고 하면, 그 조직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 그러니까 경영진 같은 경우는 뭔가 스폰서십을 주겠죠. 그러면 갈색같이 어댑터스라고 해서 이 내용을 동경하고 이렇게 일하는 방법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개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그 하늘색 내용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기들 일하는 방법을 고수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뉴트럴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전체를 보면요, 대부분 그 녹색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 못마땅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그런 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하는 방법을 위협하잖아요. 특히나 에자일 방식은 아까 이제 뭐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화, 그다음에 롤 베이스 조직 이런 걸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관리자가 사라지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놓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녹색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기존의 조직들과 늘 마찰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겪은 거고요. 이 버블이라는 거를 일단 만들어서, 세이프 버블이라는 걸 만들어서 팀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결국은 요런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5개 리더십부터 시작해가지고 피플까지 같이 보면서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해서 경영진과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위기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걸 거쳤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액트는 계속 성장해 왔고요. 삼성 SDS 안에서의 에자일의 꽃은 점점 더 크게 피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저희에게 벤치마킹을 왔어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지금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 발전하기 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좀 오랫동안 그리고 집중해서
회사 전체적인 전사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에자일을 하는 경우는 저희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 통해서 아까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그 액트의 비전처럼 한국의 IT 시장에 조금 일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왔는데 이 그림을 다시 그렸던 의미는 뭐냐 하면 일단 에자일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사실 사람들에게 있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많은 잘 되는 상태와 잘 안 되는 상태가 있을 텐데 그것들이 업앤다운들이 이렇게 엮여서 그 노력들의 점들이 하나의 플로우가 됐을 때 결국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이런 노란 선처럼 이런 선들을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요. 저희 회사가 이제는 에자일 회사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굳이 이 문장을 썼냐면 아직도 삼성 SDS가 SI 구축형에서 조금 더 발전이 없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해왔고 많은 내부적인 노력을 했다는 거를 통해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여전히 에자일이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는 에자일 회사고요. 열심히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고 여전히 여러 회사를 통해서 배우고 싶어하고 이 길을 함께 가고 싶은 개인 또는 회사를 돕고 싶기 때문에 저희는 에자일 회사고요. 앞으로 이 지속적인 개선의 그런 여행을 계속해갈 그런 충분히 의지가 있고 혹시라도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열렬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